오늘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죠. 오늘 다룰 작품이 라디오 스타잖아요. 이 작품을 다루면서 그냥 밋밋하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재밌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은 특별히 음악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받고 하면 참 좋은데 오늘은 제가 고른 곡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0월 19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좀 건너뛰도록 할게요. 음악이 들어가게 되면은 방송 시간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를 건너뛰더라도 요 멘트는 빠질 수가 없는 게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 영종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 합니다. 댓글을 먼저 좀 보면은 넷플릭스 영화였죠. 전란을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좀 정치색이 드러나는 영화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치 관련 댓글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은 그냥 살려놨습니다. 심한 비방까지만 가지 않는다면야 뭐 육두문자 나오고 가족 안부 묻고 이런 것만 아니라면야 그냥 살려놨습니다. 이제부터 근황 토크를 좀 할 건데요. 근황 토크 하기 전에 근황 토크와 관련된 노래 한 곡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라는 곡입니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를 듣고 왔습니다. 본인 근황 토크를 노래로 때운다라고 하시는데 관련된 노래니까 들었겠죠. 지난 화요일에 저희 삼덕유한공사라는 팟캐스트의 멤버시죠. 이 크리스님과 홍대 쿠바왕이라는 맥주집에 갔다 왔습니다. 크리스님과 원래 둘이서 이렇게 보기로 했다가 기왕 모이는 거 좀 다 같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 단톡방 분들에게 이제 번개를 쳤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이제 맥주와 맛있는 안주 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쿠바왕이 어떤 곳이냐면은 체리필터에서 베이스를 치는 분이 계세요. 연윤근 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장님으로 계신 맥주집이에요. 체리필터의 베이스를 치는 연윤근 님이랑 저랑 같이 갔던 크리스 님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두 분이 엄청 친하세요. 감사하게도 크리스 님 덕분에 제가 연예인과 같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 좀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윤근 님이 체리필터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저희 팟캐스트 선배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데 불편한 녀석들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활동을 하셨던 멤버시고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좋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어서 팟캐스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주방에 일 생기고 그래서 또 막 들어가시고 이래가지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약간 겉핥다가 끝난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 제가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인스타 DM을 보냈어요. 저 오늘 갔었던 누군데 너무 반가웠고 오늘 팟캐스트 얘기 좀 하다가 끊긴 거 너무 아쉽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가서 이야기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답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동인 게 반말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반말을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손님으로 대한 게 아니라 손님보단 조금 더 가깝게 봐줬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오면은 우리 못했던 이야기 마저 나오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와 이런 식으로 스윗하게 답장을 해주셨더라고요. 홍대 쿠바왕에 가자고 크리스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 집에서 홍대까지 편도 2시간이거든요. 편도 2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그 이유와 관련된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의 OST인 랄랄라 It's Love라는 곡입니다.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커피 프린스 인생 여름 드라마입니다. 여름마다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커피 프린스 노래 중에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고 이성균 배우가 여자친구한테 불러주는 노래 있잖아요. 뭐 아주 먼 여름날 뭐 이러면서 막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 노래를 왜 틀었냐면은 이 당시에는 더 멜로디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지만 요 노래의 보컬인 타루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타루를 엄청 좋아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잘 때 항상 타루 가수의 노래
틀어놓고 잠을 자고 뭐 요랬습니다. 그 대학생 때.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가수였고, 제가 쭉 대구에서 살다가 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내고 서울에 교대역 근처에 공부하러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서울 올라가면서 주말에 홍대 같은 데 가면은 타로 볼 수 있나? 막 약간 요런 기대감도 가지고 그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홍대는 쥐뿔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주말 할 거 없이 계속 고시원에 붙들려 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타루라는 가수가 이 홍대 쿠바왕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상주에 있어요. 가끔 인스타그램 라이브도 그 쿠바왕에서 가끔 열고 하거든요. 쿠바왕 가면은 타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쿠바왕이 첫 방문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다른 일행들과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타로님이 계셔가지고 진짜 용기 내서 저 사진 한 번만이라고 해서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혹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때 좀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먼발치에서 일하시는 모습만 바라봤는데 그래도 좋더라고요. 타로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은 대학생 때로 마치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노래를 듣던 시절의 제 감정이랑 그때 제 상황,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종종 듣는 그런 가수입니다. 타로님이 팟캐스트도 하셨어요. 다른 인디 가수 두 분이랑 해가지고 오늘도 괜찮아라는 그런 팟캐스트 채널이 있는데, 일상 팟캐스트입니다. 그것도 되게 열심히 들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안 하고 계시죠. 다음에 쿠바왕에 가게 되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님이랑 저만 간 게 아니라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 계신 다른 분들도 많이들 와주셔서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그 중에 지금 아까 도네이션 해주셨던 그 윤가님이 뭘 해오셨냐면은, 제가 방송에서 그 흑백요리사 이야기하면서 제일 먹어보고 싶은 게 나폴리 마피아님이 만들었던 밤 티라미슈를 제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윤가님이 그거를 방송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뭘 가져갔냐면은 CU에서 파는 밤 티라미슈 있잖아요. 시제품으로 나온 거, 그거를 들고 갔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제가 CU에서 사온 밤 티라미슈, 그리고 윤가님이 손수 만들어 오신 밤 티라미슈, 요 두 개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먼저 CU 거를 먹어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거기 있었던 분들이 다 한 숟갈씩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단데? 제가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도 너무 달아서 못 먹겠을 정도로 너무 단 거예요. 근데 윤가님 거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와, 이 방송상에서 극찬을 받았던 그 밤 티라미슈는 이 맛과 가장 가까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맛있는 거예요. 한 통을 싹 비웠고, 근데 대반전이 윤가님은 흑백 요리사를 안 보셨다고 합니다. 안 보고 그냥 그 밤 티라미슈를 만들기 위한 그것만 딱 보고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덕분에 진짜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애랑 와이프는 카페에서 책을 읽고, 저는 오늘 방송을 위한 대본을 작성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김성민 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나름 수원에서는 그래도 조금 유명한 카페입니다. 거기 신규 디저트 메뉴 중에 밤 티라미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해서 같이 먹어봤는데,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은 우리 윤가님이 직접 만들어 오신 그 밤 티라미슈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이 김성민 카페 밤 티라미슈, 그 다음에 저 밑에 두 번 다시 먹을 것 같지 않는 저 밑에 CU의 밤 티라미슈가 있습니다. 밤 티라미슈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덕분에 이 버전 저 버전 많이들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영화들을 봤는지 소개해드리기 전에 밤 티라미슈를 먹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노래 한 곡을 듣고 바로 지난주에 봤었던 다음 소희와 라디오스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티라미슈 관련된 곡이라고 해서 티라미슈 케이크 틀 거로 생각했었으면 하수죠. 네, 깊은 밥맛을 선사해준 우리 윤가님 덕분에 밤이 깊었네를 틀었습니다. 이제 자러 간다, 엔딩송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시작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다음 소희랑 라디오스타 이야기 듣고 가세요. 지난주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부터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내용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고요. 전란, 그리고 보통의 가족, 흑백요리사 이렇게 3개를 따로 떼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지난주 에피소드가 팟캐스트에서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요. 사실 유튜브를 주력으로 하고는 있지만 제 컨텐츠의 근간은 팟캐스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넷플릭스에서 조회수가 잘 나올 때 좀 더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흑백요리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에 조금 이어서 해보자면은 시즌2가 확정이 됐더라고요. 워낙에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게 더 이상하죠. 요즘 어딜 가나 스몰토크 소재로 흑백요리사 한번 툭 던지면은 뭐 그냥 한 몇 분 정도는 안전빵으로 갑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기도 있었던 시리즈니까 당연히 시즌2는 정해진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흑백요리사뿐만 아니라 냉장고를 부탁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제가 대부분은 최신 상영작, 극장 상영작들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극장에 가서 보고 싶은 작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OTT에 올라와 있는 저거 아직도 안 봤냐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 작품들로 선정을 해서 감상을 했고, OTT에 올라와 있는 과거 명작들을 이제 와서 처음 보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할 때 코너명을 따로 지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래서 코너명은 아직도 안 봤어? 라든가 이걸 이제 봤어? 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지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나씨로 통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봤어? 라든가. 근데 뭐 다음 소위야 그런 얘기를 덜 드릴 것 같은데, 라디오 스타를 지금 봤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봤어? 아니 아직도 안 봤어 그거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작품이죠, 라디오스타는. 네, 그럼 다음 소위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마도 개봉한 지 1년이 넘은 작품이라서 이게 근데 사실 뭐 스포일러 랄 게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감추는 거 없이 편하게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개봉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죠. 다음 소위를 왓챠파티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감상을 하였습니다. 개봉했을 때부터 영화 좋다라고 주변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온 작품인데 이제서야 감상을 하게 됐네요. 작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력이 화려한데 몇 개만 추려서 소개를 해보자면은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분 여자 신인 연기상과 각본상, 제43회 한국영화평론가 협회상 신인 여우상 최우수 작품상, 제32회 부일영화상 신인 여자 연기상 최우수 감독상, 제59회 대종상 신인 여우상, 제44회 청룡영화상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추린 게 이 정도예요. 그 정도로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2017년에 발생했었던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을 접한 정주리 감독이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했던 내용이 요약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제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챕터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화면이나 연출적으로 챕터 1, 챕터 2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김시은 배우가 연기하는 소희의 죽음 전후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해당하는 소희의 이야기는 감독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현상을 다루고 있어요. 실업계 고등학생인 소희는 자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콜센터에 담임 선생님에게 등 떠밀리듯이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대우와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일부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다루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볼만한데 점점 피폐해져가는 소희의 심리를 여러 가지 요소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생기 넘치던 소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초점이 흐려지고 굉장히 초췌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신발을 통해서 그거를 묘사했던 부분이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데 소희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인 춤출 때, 그러니까 소희의 취미가 춤추는 거거든요. 그 춤출 때는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있죠. 그리고 실습 현장에 나갈 때는 다소 좀 불편하지만 격식을 갖춘 그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는 그 추운 한겨울에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이 맨발의 슬리퍼는 소희가 죽고 난 뒤의 이야기인 2부에서 소희의 아버지의 발로도 똑같이 묘사가 되는데 급하게 경찰서를 찾아온 소희의 아버지도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죠. 심리를 묘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신발로 그거를 묘사를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발은 신체가
땅을 디딛고 있는 접점이잖아요. 발이 있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발을 보호해 주는 게 신발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맨발의 슬리퍼를 신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그 보호 체계가 없다는 것을 마치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희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그 춤출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희가 춤추는 장면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은 댄스 교습실에서 춤을 추면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출 법도 한데, 소희는 이어폰을 꼽고 춤을 추거든요.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되게 특이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왜 하필 스피커를 쓰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춤을 췄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극 중에서 소희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뿜는 스피커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마치 소희가 놓인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폰이나 신발 같은 것들로 섬세하게 소희의 심리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는 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소희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거를 마냥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인상이 깊었는데, 물론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크긴 하죠. 이따가 2부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소희가 피폐해져 가고 그런 부당한 대우가 시작이 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만이 아니다라고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콜센터로 전화해서 욕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소희 친구 중에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소희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소희의 말을 들어주지 못한 주변인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또 시각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힘든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보통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그러게 누가 그 일 하래? 속된 말로 누칼협이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부당하고 그렇게 힘들면은 당장 때려치면 될 거 아니야. 왜 꾸역꾸역 다니면서 그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있어? 아니면은 혹은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좀 사무직이나 이런 거 좀 하지, 노력을 좀 더 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 영화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강도 높은 감정 노동에 몸과 마음도 병들어가지만, 그만두고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에서는 빨간 명찰을, 오버로크를 쳐버리든가, 아니면은 빨간 조끼 같은 걸 따로 입혀가지고 마치 실습 나간 곳에서 그 환경을 다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낙오자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라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현실적인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이런 이야기에, 이런 논리의 맹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되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고방식이 되게 깔아보는 그 사고방식이 이제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이리저리 말 바꿔가면서 인센티브 지급을 미룬다든가,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도 못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그런 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지켜져야 하는 게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를 이 영화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차디찬 물속으로 몸을 던진 소희가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소희가 놓여진 현실이 추운 겨울날의 물속보다 더 추워서
싶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먹기 직전에 몸을 던진 그 물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는데 문틈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소희의 맨발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많은 양의 빛도 아니고 정말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한 줄기의 빛이 소희의 슬리퍼 신은 맨발을 되게 덮어주는 그런 연출이 나와요.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소수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소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줬더라면은 소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연출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가슴 먹먹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희의 죽음 전인 1부의 내용을 다룬 거고요. 소희의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2부의 내용은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인 배두나 배우가 연기하는 유진의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1부에서 보여준 현상들이 발생한 원인을 유진이 파헤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극 중에서 나오는 유진이 감독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유진을 통해서 대신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1부에 비해서 2부는 다소 판타지스럽게 느껴지는 감이 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발성 메시지로 보자면은 이 2부 역시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판타지스러운 면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이 영화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1부에서 몰입됐던 게 2부에서 좀 깨지는 그런 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유진이 이 사건에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지에 대한 그 동기도 좀 약하게 느껴졌고 1부 장면에서는 굳이 왜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까지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이 굳이 왜 저렇게까지라는 그 생각이 드는 저 자신도 조금 모순이긴 한 게 이 극 중에서 유진이 하는 행동이나 대사 같은 것들이 사실 보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어른들이 하는 대사들 중에서는 가장 상식적인 행동과 가장 상식적인 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극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유진의 언행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게 저 자신도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부에서 몰입이 안 됐던 거는 이 1부에서는 이 소희의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2부에서 그리고 있는 이 유진은 그냥 감독의 편의대로 도구적으로 쓰이는 인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좀 2부의 전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자면은 몰입이 깨졌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2부는 그냥 영화적인 그런 재미보다는 이 유진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답도 안 보이는 이 답답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감정으로 2부를 감상했던 것 같아요. 한쪽 벽에다가 실적 현황판을 걸어놓고 있는 콜센터나 학생들의 취업 현황판을 걸어놓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지역별로 취업 현황판을 걸어놓고 있는 교육청이나 모두 다 한 통속 같기도 하고 답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죠. 어딜 찾아가나 누구 한 명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해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시내 20일에 실린 한 구절을 좀 읽어보자면은 고등학교 취업이 박차를 가한 거는 2010년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특성화고의 취업률 목표를 2011년 25%, 2012년 37%, 2013년 60%로 세웠다. 취업률에 따라 학교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이 목표치를 달하지 못할 경우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서며 복잡 단안한 과정이나 속사정을 설명하지 않는 절대값으로만 학교를 평가했다. 교육청을 찾아간 유진에게 취업률만이 객관적인 지표 역할을 하며 달성 여부에 따라 교육부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학사의 염려는 지난 현실을 딛고 있는 사투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 없는 업체에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모두 다 영화에서 똑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특성화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직군이 패스트푸드점과 직업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행정형 교육 방식이 아이들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학교가 모르쇠한 아이들이 일터에서 보호받을 리 만무했다. 행정실습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채 작업에 들어간 학생들은 매년 노동 현장에서 다치거나
하나 죽었다. 이에 따라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교육에 공을 들이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021년 여수 요트업체로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은 잠수 자격이 없음에도 잠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여전히 또 다른 소위들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시내 21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3월에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명 다음 소위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겨레에 실린 다음 소위가 해냈다. 현장 실습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기사이고요. 이 기사의 본문 중에 일부만 좀 읽어보자면은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과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소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영화 다음 소위가 개봉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앞으로 실습생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 협박, 감금한 사용자를 5년 이하 징역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용자나 학교장, 교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가 있고 신고받은 이들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 다음 소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이런 비극들도 뭐 사실 이게 어디 뭐 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법이 있어도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지. 그죠?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다음에 이 소위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는 하죠.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고 이렇게 법 개정까지 박차를 가하게 됐다는 거는 참 의미 있는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긴 해야겠죠. 무조건 뭐 콜센터라든가 교육부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감정 노동자나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상냥해지는 것이 이런 변화에 우리가 힘을 좀 더 보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극 중에 유진의 대사로도 나오죠.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아야 할 텐데 그런 일을 한다고 더 무시한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인 다음 소위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나오는 소위의 상황이 다음은 당신이나 당신 주변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소위가 겪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현실에서의 다음의 소위가 어떤 소위가 될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 작품의 영화적인 완성도가 뭐 대단히 뛰어나고 높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2부의 구성 때문에 조금은 망설여질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이 영화가 내뿜고 있는 이런 메시지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생각을 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라디오스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딱 먼저 떠올랐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계속 라디오스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이의 한숨을 듣고 왔습니다. 이 다음 소위를 보고 나니까 이하이의 한숨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라디오스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스타를 넷플릭스에서 감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 소위와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좋다라는 추천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은 작품인데 이상하게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뭐 딱히 극장에서 보고 싶은 개봉작도 없고 해서 감상을 했는데 이거를 감상하던 그 시점의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게 이걸 한 밤 11시쯤에 제가 보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재생을 했을 때 그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와, 근데 이 비 오는 날에 보기에는 이만한 영화가 없더라고요. 일단 늦은 밤이죠.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죠. 그러면은 사람이 되게 감성적이 돼요. 되게 말랑말랑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누구한테 자니?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니? 라는 그 문자 대신에 이 영화를 재생을 했더니 와,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엔딩은 비 오는 날 보면은 다른 날보다 몇 배의 그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엔딩이기 때문에 와, 이 비 오는 날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최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 민수의 모습이 이 빗소리와 함께 들으니까 완전 4D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이 부모와 자식의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기도 하고, 엔딩이 비 오는 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바바님이 짜장면 때문에 밤에 보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짜장면을 너무 먹고 싶어져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죠. 부침개가 먹고 싶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는데 짜장면은 내일 먹으러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사람의 감성을 잔잔하게 건드리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을 때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품이 감정에 스며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06년 개봉작인데 이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더라고요. 아마 이 당시에 극장에서 봤다면은 진작에 최애 영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그때 이걸 못 봤지? 라는 그런 아쉬움마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고 어떤 점이 제 감성을 그렇게 건드렸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안성기 배우의 연기예요. 지금 안성기 배우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혈액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몇 달 전에 공식 석상에 이제 모습을 비췄는데 많이 노쇠해지셨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활력을 띠고 있는 이런 안성기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의 역할이 누가 봐도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야 정신 좀 차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한물간 가수 최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여기서 안성기 배우가 해주고 있잖아요. 진짜 막 욕하면서 한 대 후려치고도 남았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무한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간미를 뿜어내는데 이 안성기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겹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후반부에 그 버스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나 절대 안 돌아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와 거기서는 되게 감정을 쥐어 짜내는 그런 장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컥하는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매니저인 박민수 역할이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 작품이 매니저와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라고 느껴져서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단순 매니저와 가수 사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리 의리라고 하더라도 저 꼬장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지? 라는 그런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면은 이 집 나간 아빠를 찾는다라는 아이의 사연을 최곤이 라디오에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구나 라는 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좀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개인적인 사정과 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기도 한데 사실 최근에 저도 저희 부모님이랑 약간의 실강의를 좀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에 좀 실강의를 좀 했어요. 제가 좀 기관지가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기관지에 좋은 것들을 저희 부모님이 종종 보내주십니다. 근데 뭐 어떤 거는 다 못 먹고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다 못 먹었던 거를 이번에도 보내준다고 하셔서 뭐 괜찮다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근데 왜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왜 이거 좋은 건데 좀 받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계속 괜찮다고 하는데 한 삭고 계속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저도 욱하는 마음에 진짜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막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얘기를 했어요. 좀 항상 그렇듯이 이게 부모님이랑 좀 다투고 나면은 후회와 함께 좀 불편한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부드럽게 이야기할 걸 그랬나? 이런 마음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 약간 죄송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도 좀 머쓱하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딱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다 본 거예요. 사실 이 매니저와 가수 사이의 그런 끈끈한 의리 정도로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박민수가 최곤에게 잘해줄 때마다 이 부모의 모습이 보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감정적으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안성기 배우가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울컥하는 그런 심정으로 감상을 했던 것 같아요. 민수가 술에 취한 PD를 업고 숙소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최고는 옆에서 그냥 PD의 가방만 떨렁 들고 이렇게 나란히 걷는 그런 상황이죠. 그 PD를 업고 있는 민수한테 최곤이 형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업고 간다고 힘들지라고 묻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 수발 든다고 힘들지? 내 옆에 있어서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민수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얘는 왜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 역시 진짜 이 PD를 향해서 얘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몇 년을 이 업고 키우다시피 한 이
최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둘이 함께 밤하늘을 관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민수가 이런 대사를 하죠.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 이 두 장면 모두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대사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입을 해봐도 얼추 맞아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990년대 영화나 2000년대 초반의 영화는 저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할 그 특유의 화면 질감이 있어요. 이 한국 영화에. 이것도 뭔가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식이 미천하여서 이 용어를 쓰면서까지는 설명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 특유의 그 당시의 한국 영화의 화면 질감이랑 이 영화의 결이랑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이걸 봤다라면은 이런 느낌을 못 받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니까 뭔가 이 따뜻한 느낌이 드는 듯한 이 화면 질감과 영화의 결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더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무해하잖아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영화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인간에 대한 애정이 많은 그 심정이 이 작품에 가득 담겨 있다, 이런 느낌도 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화면의 질감과 그것들이 잘 어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무해한 작품을 좀 접하지 못해서 좀 더 강하게 그런 느낌이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은 도파민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흥행에도 성공을 하니까 이제 그런 작품들 위주로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현 시대에 와서는, 이제 와서는 한국 영화에서 지금 이 라디오스타와 같은 이 결의 영화는 만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해하기만 한 이런 작품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에 대한 그런 반가운 마음과, 이 시절에는 이런 영화도 만들어졌었지 라는 그런 추억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 개인적인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오디오 컨텐츠의 매력이 이 영화에 잘 담겨 있다라는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유튜브를 중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 컨텐츠의 근간은 오디오, 그러니까 즉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화면 끄고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제 컨텐츠를 즐긴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디오 컨텐츠의 매력은 저는 친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들보다 라디오 DJ들의 팬덤이 더 끈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런 오디오 컨텐츠의 매력을 잘 살려서 여러 가지 연출이나 장면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삽입곡들도 참 좋았죠. 비와 당신이나 미인 같은 곡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곡들은 한동안 저 역시도 좀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에 가장 자주 나오는 비와 당신을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좋죠. 비 오는 날 들으면은 진짜 좋은 노래 같고요. 조이님께서 오래된 영화라서 현 시점에 더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그렇고 현재 나이든 배우들의 전성기를 보는 것 등이 그 아릿한 감성이 영화 자체랑 잘 어울립니다. 개봉 당시에 볼 때는 나도 젊고 그들도 젊고 뭔가 아련한 그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공감을 합니다. 개봉 당시에 봤으면은 그때만의 이 영화의 매력이 또 있었을 건데, 그 아련한 그 매력은 그때는 못 느꼈겠죠. 근데 지금에 보니까 영화의 매력에 더해서 이런 아련한 감정까지 들면서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와서 이 영화를 처음 접한 입장이지만, 만약에 옛날에 이 영화를 본 지 좀 오래되셨더라면은 뭐 한 번쯤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채널 돌리다가 TV에서 뭔가 딱 하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틀어놓게 되는 영화. 근데 온 가족이 다 있는 그런 거실 TV로 보다가 돌리다가도 이 영화, 이 라디오스타가 딱 만약에 걸린다면은 그냥 틀어놔도 남녀노소 모두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장면에서부터 그게 걸리던지 간에 그냥 계속 틀어놓게 되는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영화 촬영 현장이 아니라 진짜 이 시민들의 일상을 찍은 그런 장면들이 섞여 있거든요. 다른 작품이었으면은 뭐야 이거 다큐야 뮤직비디오야 뭐 노래방 화면이야 뭐야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쓰인 그 화면들조차 싫지가 않더라고요. 이준익 감독이 한국의 풍경들, 그 당시에 뭐 전경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미 감성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화면이 나와도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냥 저때 뭐 저런 게 있었지 뭐 이런
지금 조이님이 말씀하신 그 아련함에 젖어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준익 감독이 인간을 참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잔뜩 받은 상태에서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장면이 나오니까 심적으로 뭔가 좀 허용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뭐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이나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나 요런 타이밍에 이 작품을 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던 지인이나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요. 이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힘을 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무해하기만 한 이 인류애가 솟아나는 이런 작품을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직까지도 이 작품을 못 본 분이 계신다면은 넷플릭스에서 서비스 중이니까요. 살면서 꼭 한 번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스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번 주 개봉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베놈 라스트 댄스가 개봉을 합니다. 마블 코믹스의 인기 안티 히어로인 이 베놈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고,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고백하자면은 저는 베놈 1편은 극장에서 봤는데 2편부터는 그냥 집에서 OTT로 감상을 했고요. 그렇게 막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다음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는 그나마 이 컨텐츠에서 다룰 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서 저는 극장에 가서 보게 될 것 같고요. 이 베놈의 창조자인 널이 지구를 침략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편이 저한테는 이 쿠키 영상 이외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정말 실망을 했던 그런 작품이고, 그에 이어서 이 라스트 댄스 역시도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방송에서 다루긴 다뤄야 되니까 뭐 극장에서 보긴 볼 것 같습니다. 혹평을 하든 호평을 하든 제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이 룸 넥스트 도어라는 작품인데, 장편 소설 어떻게 지내요? 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스페인의 거장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첫 영어로 된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제81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하고 상영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무려 18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틸다 스윈턴과 줄리엔 무어, 이 쟁쟁한 두 여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잉그리드와 그의 오랜 친구 마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암투병 중인 마사, 이 마사는 틸다 스윈턴이 연기를 합니다. 암투병 중인 마사는 존엄사를 결심을 하게 되고, 줄리엔 무어가 연기하는 친구인 잉그리드에게 자신이 죽어갈 동안 옆방에서 머물러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룸 넥스트 도어라는 작품을 제일 보고 싶은데, 슬프게도 이런 작품들은 상영관을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하죠. 운 좋게도 좀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걸린다면은 이 베놈 라스트 댄스고 뭐건 간에 이 작품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볼 예정인데, 뭐 지금까지 경험적인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극장에서는 보지 못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4시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동명의 소설을 원작을 하고 있고요. 이 원작 같은 경우는 치밀한 심리 묘사를 바탕으로 미스테리 요소를 가미한 스릴러라고 하네요.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꿈꾸던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오달수 배우가 연기하는 정인이라는 인물이고, 이제 와이프는 장염남 배우가 연기하는 현숙이라는 인물인데, 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에 매일 오후 4시마다 찾아오는 의문의 이웃남자 김홍파 배우가 연기하는 육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정확히 오후 4시만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게 악몽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다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킬러스라는 작품이 되게 호기심이 가는 그런 작품이던데, 단편 소설 더 킬러스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한국의 4명의 감독이 각각의 시각으로 이 더 킬러스라는 그 단편을 재해석해서 총 4편의 살인극을 요 한 편의 영화에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감독들은 김종관 감독, 노덕 감독, 장항준 감독, 이명세 감독, 요 4명의 감독이 각각 변신, 업자들, 모두가 그를 기다린다, 무성영화, 요렇게 4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요 한 편의 더 킬러스 안에 담았다라고 하고요. 요거 본 사람들이 작품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 어떤 작품은 꽤 볼만하다라고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프렌티스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다룬 전기 영화이고요. 트럼프의 부정적인 면모도 거침없이 다루고 있어서 미국 안에서는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흥행에는 참패를 했습니다. 반 트럼프 세력들은
반 트럼프 세력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의 전기 영화를 왜 봐야 되냐라는 이 심리로 안 보고요. 이 친 트럼프 세력들은 그의 부정적인 면모 역시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런 영화를 왜 봐야 되냐라는 논리로 안 봐가지고 망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던데, 어쨌든 미국 안에서는 흥행 참패를 했고, 이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가 우리에게는 MCU의 윈터 솔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세바스찬 스탠이라는 이 배우가 이 트럼프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예고편을 보고 나서 조금 관심이 생긴 그런 작품이에요. 공작새라는 작품인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와차상을 수상을 했고요. 주연 배우가 실제 워킹 댄서인 혜준이라는 분이 실제 이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았다고 합니다. 시놉시스는 이 트랜스젠더이자 열정적인 워킹 댄서인 신명이 댄스 대회 상금으로 성전환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날 이 전통 농악 명인이었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49제 추모굿을 이 신명이 올리게 되면은 유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에 이 신명은 자신의 이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 공작새 그 예고편 한 번씩만 보세요. 예고편만 봤을 때는 되게 강렬한 인상이 좀 남더라고요. 극장에서는 아마도 상영 회차가 적을 것 같아서 못 볼 것 같고, 나중에 OTT로 나오면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왓챠상을 수상을 했으니까 왓챠에서 서비스를 하겠죠? 그죠?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재밌는 영화 뉴스들이 되게 많아서 소개를 좀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조회수 1.5억 뷰를 돌파한 인기 웹툰 작가 강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미스테리 스릴러인 조명가게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무빙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의 두 번째 강풀 원작 드라마이고요. 2024년 12월 4일 첫 공개를 앞두고 있고 총 8부작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개 당일인 12월 4일 날 첫 4개 에피소드로 공개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매주 2편씩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하고요.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조명가게를 배경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수상한 손님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원작이 진짜 미친 명작이라고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안 볼 수가 있어요, 꼭 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 카카오 웹툰에 가니까 지금은 유료로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유료 구매권을 다 구매하니까 한 12,000원 정도 지불을 하고 봤는데 단숨에 마지막 회차까지 다 봤어요. 사실 회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진짜 몰입감 있게 잘 감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조이님도 조명가게 되게 재밌게 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빌드업이 초반에 좀 길어요. 그래서 그 빌드업들을 다 견뎌내시면은 후반부에 몰아치는,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다라는 그게 밝혀지는 그 부분에서 와, 질질 짜면서 봤습니다.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사실은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사연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봤던 웹툰이고, 그래서 더욱더 이 드라마로는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어지는 그런 작품이고요.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한데 주지훈, 박보영, 김설현, 배성우, 엄태구, 이정은, 김민아, 박혁권, 김대명 배우가 여기에 출연을 해주고요. 감독님이 되게 특이한데, 여러분들 김희원 배우 아시죠? 아저씨의 방탄유리로 유명한 김희원 배우 아시죠? 이 김희원 배우가 이 작품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첫 연출작이라고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시리즈물인데, 이건 역시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25년에 10부작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드라마의 감독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가 됐던 카지노 시리즈로 호평을 받았던 강윤성 감독이 이 파인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범죄도시 1편의 감독으로도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며칠 전에 그 SNS 서비스인 스레드에 촬영 종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 강윤성 감독이 올렸더라고요. 시놉시스는 1970년대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바닷속에 묻힌 보물선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려는 악당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요것도 캐스팅이 화려한데 류승용, 양세종, 임수정, 김의성, 김성호, 이동휘, 정윤호, 김민 배우가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2000년에 개봉했던 글래디에이터의 속편이죠. 글래디에이터 2의 개봉일이 11월 1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전작의 약 20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작품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편을 이 개봉 당시에 극장에서 봤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아마 2편 감상하기 전에는 요 1편을 복습을 하고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소방관이라는 이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요게 2024년 12월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며칠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12월 중에 개봉한다. 요거는 확정을 했습니다. 예, 재난 액션 드라마고 감독은 곽형택 감독입니다. 근데 주연 배우가 곽도원 배우예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촬영 종료가 됐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고 이 주연 배우인 곽도원 배우의 이 개인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계속 개봉이 지연이 되다가 이번에 2024년 12월에 개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실제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요.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듀니 빌레브 감독의 듄 시리즈의 3부작을 완성하는 듄 메시아의 제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촬영 시작이 2026년 초라고 하고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까먹고 있다 보면은 짜잔 하면서 이렇게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요 듄 메시아가 개봉할 때쯤 되면은 또 듄 1편, 2편 다 재개봉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듄 메시아에서 다루는 시점은 폴이 황제로 등극하고 12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고요. 이 폴의 통치 아래에서 벌어진 우주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폴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은 자신의 예지력으로 인류의 운명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폴을 둘러싼 그 음모와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듄 1편, 2편을 굉장히 재밌게 본 입장에서 이 듄 메시아 제작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너무너무 반갑고요. 언제가 됐든 간에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잘 만들겠죠. 그래서 개봉을 하면은 좀 기대감에 감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처치가 가능한데 오늘은 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팟빵에서는 올라가지 않을 예정이고 유튜브에서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마음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은 제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종종 듣는 곡입니다. 특히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 아니면 회사에서 일이 힘들었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힘들었든 되게 힘들었던 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듣는 곡이에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회경이 부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곡입니다.